세종연구소는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석연구위원. 한반도 평화포럼은 임동원 장관님하고 백악장 선생님이 원래 이사장이었고, 예. 나하고 정 전 장관하고 백승원, 문정인 선생이 이제 공동대표였는데, 내가 상임이사로 두 분 이제 백낙청 임동원 이사장님 모시고 이제 만들었지. 2009년에 노 대통령 서거하시고 김 대통령 서거하시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러나서 이름만 명목구만 그냥. 올해 몇이시죠? 58년생이니까 머리만 셌지 지금 아직 고문하실 저희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 니는 뭐 나만 아니야. 네가 서울시장 나온 게 벌써 언제나 지금 벌써 10몇 년이야. 아, 저는 그때가 한성이었어요. 내가 서울시장 나올 때도 서울이었나? 한성시키니까. 2002년에 한성 부윤 나왔던 것 같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학자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정년은 5년 하고도 5개월 남았어. 전직 장관이 수석연구위원 하기는 참 영원한 기자, 뭐 대기자 이런 택이네. 얼마 전에 제가 저 백두산 갔다 왔어요. 나를 꼭 불렀어야 되는데. 겨울 백두산. 통일되면 북을 통해서 가겠다고 지금까지 버티다가 이번에 갔어요. 그거 올라갔었어? 그래서 올라갔죠. 남북 관계가 그렇게 얼어붙었다가 우리가 올라가서 백두산에서 풀어갖고 기도를 딱 했더니 남북 고위급 회담이 바로 그날 이루어졌어. 잘했네. 북한 중국 국경이라는 그 책도 냈어. 그 오랫동안 그 국경 연구를 해가지고. 국경 연구 김일성 주울레 비밀 회담. 그것도 내가 그거 관련하신 거 뭐 논문 쓰시고 그랬었죠. 기억이 나요. 그것도 조금 뭐.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의 공부하는 대담 민주공대 벌써 1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민주공대 1회 시작할 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을 모셨었습니다. 많은 걱정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국면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오늘은 이종석 또 전 통일부 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 정말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한참 수다를 떨었지만은 참 반갑습니다. 예. 요새 근황이 그러면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시라고요? 제가 94년에 세종연구소에 그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세종연구소 규정에 공무원으로 파견됐다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휴직하고 공무원으로 있다가 다시 들어온 건데 지금은 수석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94년에 세종연구소에 들어가셨던 거구나. 그러면은 통일부 장관으로 파견을 가셨다가 다시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파견 간 거는 2003년 1월 1일부로 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NSC 국가안전보장회 차장으로 청와대에서 또 3년 그리고 이제 통일부 장관 1년 그래서 4년 동안 그 정부에 다녀왔습니다. 정부의 파견을 마지막에는 장관급까지 갔다가 다시 원래 직장인 연구소로 복귀한 경우가 드물 것 같은데요? 많지는 않지만 아마 이공계통 쪽에도 몇 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94년에 세종연구소인데 혹시 민족과 세계연구소라는 이름이 기억이 나십니까? 사실은 뭐 김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거의 30년 가까이 됐죠. 김 원장이 이제 민주화운동하고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공부 좀 하겠다 그러면서 뭐 연구소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민족과 세계연구소. 저는 이게 이름은 거창하게 짓거든요. 민세연이야. 그래가지고 또 절 찾아왔죠. 그래서 같이 박선원, 골진화 같이 찾아와서 뭐 좀 뭐 이거 좀 같이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선배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뭐 실장이나 이런 건 못하고 분과장 하나 맡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어마어마했죠. 김민석 원장, 박선원 등이 이제 연구원이었고 제가 분과장이었던 국제분과가 있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는데 무려 30년 전에 요새 영화에 나오는 1987. 그때 제가 감옥에 있었거든요. 나와서 제가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연구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로는 그걸 이렇게 조직하는 일을 했고 그때 이름은 이제 제가 그때 장명을 했어요. 거창하잖아요. 민족과 세계. 그냥 민세연 이렇게 불렀지. 그래서 그게 자리가 처음에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광화문에 있었죠.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거쳐간 분들이 이사장이 누구였냐면요. 예. 이부영, 고영구, 그리고 87년 김정남 유명한 김정남 선생이 예, 또 그러니까 알죠. 예. 1987에 주역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 국정원장 하신 고영 1987에 김정남 선생이 나오지만 그 김정남 선생을 또 고영구 당시 변호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 이부영 선생께서는 그거를 알렸고 그래서 그 주역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부영, 고영구, 김정남. 그리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성대에서 처음으로 어떤 김일성의 독립운동에 대한 내재적 접근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그 성대에서 이제 박사 논문을 이제 썼는데 그 쓰는 직전에 뭘 했냐면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김일성이 만주에서 이제 그 항일 빨치산 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짜 김일성론이 그때 굉장히 유행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실은 현재 북한의 김일성이 제가 북한 자료가 아니라 일제 때 관원 자료, 그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 김일성이 진짜 김일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주에서 빨치산 운동원 그 궤적에 나오는 김일성이 북한의 지금 이제 본명 김일성 중인 김일성이어서 사실은 김일성이 진짜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한때 또 파장이 많이 일었죠. 그때 거의 도망다니다시피 하면서. 지금은 뭐 그게 사실로 다 이제 인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 기억이 나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이제 가면 그야말로 학문적으로 소위 내재적 접근이라는 걸 처음 한 논문을 쓰셔서 내재적 비판적 접근. 내재적 비판적 접근 하셔서 그때 이제 논문을 쓰시고 상당히 그때는 이렇게 당국의 눈초리를 받았던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이종석 그 후에 장관님 거기에다가 그 후에 또 NSC에 일을 했던 박선원 지금 상해 공사로 갔지 않습니까? 총영사로 갔죠. 영사로 갔지 않습니까? 그 멤버들이 다 그 민세현 출신이에요. 그리고 고영구 변호사님은 제가 NSC 차장 시절에 그때 국정원장이셨죠. 그래서 같이 항상 NSC 상임위원회를 갖다가 그 간사 실무적으로 하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항상 이제 오시고. 제가 그때 이부영, 고영구, 김정남 이분들한테 매달 가서 돈을 뜯어다가 연구하시도록 제가 보태드리고 제가 그런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저만 연구한 게 아니라 그때 김민석 원장이 공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같이 또 공부를 했죠. 그래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또 열심히 했어요. 뭐 그런 말씀을 이런 데서 하시면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게 남아서 지금 이제 공부를 더 하려고 오늘 이런 걸 하고 있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지금 김일성의 이제 나후 중에는 그의 물론 비중에 대한 평가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가 어쨌든 그런 항일 무장투쟁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어떤 것이 이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내재적 비판적 접근.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걸 봤는데요.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인 김형직의 친구이면서 나중에 김일성을 양아들처럼 했던 분이 있는데 손정도 목사님. 그렇죠. 손정도 목사님. 그 아들이 손원희. 거기가 해군 제독. 대한민국의 최초의 해군 제독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참 재미있는 것이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의 절친인 손정도 목사가 자기 아들 손원희와 양아들 김일성을 그렇게 이뻐했는데 나중에 김일성이 북쪽에 이제 수령이 돼가지고 전쟁을 하고 이쪽에서 칸 아버지의 양아들 친아들이었던 손원의 제독이 그걸 막고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일과 함께 흥미로운 것은 그때 그 손정도 목사의 스토리를 보면 자기 양아들이었던 김일성이 그렇게 만주에 가서 실제로 무장투쟁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와 함께 어떤 한민족의 참 흥미로운 분단사가 녹아있는 아주 재미있는 기록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뭐 거의 그 어느 집이나 다 그런 이제 분단과 관련된 어떤 애환 같은 거를 갖고 있고 곡절을 갖고 있는데요. 손정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저는 양아들이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여간 양아들 수준으로 아꼈다는 건 양아들의 연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 김형직이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를 다녔잖아요. 제가 숭실학교 출신입니다. 그 미션 아닙니까? 그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김형직도 기독교 그럼요. 그래 기독교 크리스천이었던 그렇기 거죠? 때문에 손정도 목사하고도 인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은
반석이라는 게 뭐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교회 그렇죠. 반석 위에 서서 뭐 찬송가에도 많이 그래서 나오죠. 이제 나온 이름이고 그래서 그러면 그 강반석 유명한 기독교 집안이죠. 즉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의 이름이 그렇다는 것은 그 윗대에서 독실해서 그렇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을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거네요. 그 집안이 유명한 크리스찬 집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회고록에도 외부에서 손님 오시면 기도하고 부모들이 또 이렇게 저거 했다는 그 기독교인이고 자기들이 교회 다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옆으로 잠깐 세자면 평양숭실학교가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과 함께 윤동주, 안익태, 조만식, 김동진, 문익환 이런 분들이 다 나오고 명문이네요, 이른바. 거기에 제가 나왔습니다. 구명문, 신명문이 다 되겠네요. 그런데 그 자리가 참 흥미로운 것은 평양에 있을 때 숭실인데요. 지금 평양 소년궁전이 들어서 있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100년이 넘어서 이 남쪽에 내려와 있는 평양 숭실 출신들 가운데는 지금 해외에도 많이 있는데 합창단이 유명합니다. 합창곡이 평화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평양 소년궁전에 한번 가서 가셔야 되겠네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추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또 숭실학교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전 통일부 장관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뭐 그런 그 정부에 있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민간에서 말씀이라도 잘해주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옛날의 정을 생각해서. 그러겠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사실은 이제 남북 관계가 급속히 변할 걸로 기대했던 분들도 있지만 별로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반도 정세는 어려웠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통적인 진보적 시각이나 햇볕 정책의 시각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우리 장관님을 포함해서 뭐 정세현 장관님이라든가 상당히 우려와 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채찍을 한 거죠. 그런데 평창올림픽을 이제 계기로 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해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정책에 이랬던 비판의 시각과 눈길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는지 현 국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저나 뭐 정세현 장관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는 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데 아무튼 성원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나름대로 또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갑작스럽게 출범된 거 아닙니까? 정권이 이제 촛불혁명에 의해서 그러면서 통일외교 안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 갖고 있었던 그런 구상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석하기에 초기에 워낙 어려운 국면에서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그랬는지 뭔가 이렇게 잘 뜻대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냥 뭐 잘한다라는 것보다 내재적으로 안에서부터의 그 자기 검열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제 쓴소리를 많이 했죠. 그런데 작년 10월 말에 문재인 대통령 결심 아래서 이제 중국과 사드 봉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합의의 그 기본 내용이 이제 3불 입장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사드는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다. MD를 갖다가 한국은 미국이 추구하는 MD 체계에 참가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한미일 간의 그 어떤 협력이 동맹으로 가지 않는다. 사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동북아시아의 중심인 한반도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패권적 갈등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뭔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 협력의 어떤 그 나름대로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균형 외교의 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말씀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은 이제 3불 입장으로 천명을 하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웬만큼 초기에 어려웠던 상황을 나름대로 적응이 되고 극복을 하면서 당신의 목소리와 당신의 생각들을 갖다 좀 가지고 드라이브를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뒤에 뭐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그 평화 사원치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12월 19일이죠. 대통령께서 본래 굉장히 젠틀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특히 미국하고도 미국을 설득은 하지만 미국하고도 이렇게 충돌되고 막 이렇게 소리 나고 이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성정상 그분이.
근데 이분이 그 미국하고 완전 합의가 되지 않고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자신이 제안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고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결단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비판하던 분들의 입장에 볼 때는 상당히 강한.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이 말씀을 했냐면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증진될 수 있는 뭐 평창올림픽을 좀 뭔가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어떤 그 평화의 분위기, 즉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또 우리도 또 나름대로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연기가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그 계기가 될 거란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평창올림픽 때문에 유엔에 가서 네.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는 뭐 어떠한 그 전쟁이나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자라는 휴전결의안을 우리가 주도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도발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는 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방어 연습이니까 하도 된다라고 하면서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당연히 중단을 할 수밖에 없지만 어느 시점에 중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북한의 도발이 두려워가지고 평창올림픽 직전 지금쯤 만약에 중단한다면 북한에게 오늘 같은 상황은 안 열렸겠죠. 메시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아마 제 생각엔 12월 중순에 그냥 강하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신년사가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됐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길이 방향이 처음에는 적응하느냐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작년 10월 말 이후에는 일정한 궤도로 방향을 잡았다. 저희가 볼 땐.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잘못하면 쓴소리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열심히 이제 파이팅을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장관님 말씀을 뒤에서부터 정리해 보면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외교안보 통일 정책이 제기도도 잡았고 그 결과 어쨌든 평창이라는 계기를 잘 활용해서 남북 관계에도 지금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고 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뭐 비판할 대목보다는 잘 가도록 밀어줘야 한다. 이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된 과정에는 유엔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국제적 환경 때문에 어차피 평창 기간에는 평화를 지키자 하는 국제적 합의를 만들기가 유리한 조건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실기했다면 이런 환경을 만들기 어려웠을 텐데 대통령이 상당히 일찍 미국과 완전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그 이전까지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과감하게 한미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러한 국면을 만드는데 굉장히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역할을 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장관님이나 또 정세현 장관님 같은 분들이 이거 좀 제대로 못 가는 거 아니야? 너무 물른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한편 자기 검열 차원에서 비판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비판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부의 협상력이라든가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가 있다고. 자, 그렇게 하나를 정리해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사실은 그때 이제 장관님이나 정세현 장관이 막 이렇게 목소리를 내실 때 민주당 내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전통적인 햇볕론자도 많이 있고 저희들도 야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조금 더 세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뿐만이 아니라 대화 요구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지만 대통령의 어떤 큰 방향에 전술적인 힘을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훨씬 더 소리를 자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이켜서 보면 이것을 한편으로는 조금 잘못 가다가 바로 잡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굉장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정상화하느라고 상당히 아까 말씀처럼 성정상 부딪히는 방식을 안 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다가 결정적으로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고리를 평창올림픽으로 본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까지는 미일 중로와 다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추는 것까지 가다가 그 시기에 들어서면서
조금 더 주도성을 높인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아니 뭐 그 해석에 저는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을 언제 얼마만큼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나름대로 마음속에서 계산을 하셨겠죠. 근데 여기까지 오는 데는 역시 그러한 문 대통령의 전략적 구상이나 아니면 추진력이 가장 중요한 작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 역할에는 돌이켜 보면 뭐 부족한 점도 있을 거고 또는 적자한 점도 있었겠지만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완전히 다 만족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웬만큼 하는 상황으로 오고 또 남북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 이제 가능성입니다. 여전히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전보다 그래도 괜찮은 조건으로 오는 데에는 여러 사람들의 역할들. 그럼요. 허다못해 저희 같은 사람들의 쓴소리까지 포함해서 다 역할들이 저희는 그것 또한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국민 여론이 중요한 거. 이게 대북 관계도 정치 아닙니까? 큰 정치. 네. 그 여론이 중요한데 그 여론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국제 환경을 봐서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데 원칙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장관님이나 정세현 장관 또는 문정인 특보 같은 분들이 해주신 것이 네. 굉장히 큰 버팀목이 되었다. 저희는 그걸 또한 인정해서 그런 어떤 지혜가 서로 작동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역할 분담을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럼요. 그래서 네. 과거에 네. 저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담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교 안보를 잘 하실 거라고는 별로 기대를 안 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그쪽 경험이 별로 없다고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당선 이후에 지금까지 국면에서 어찌 보면 진보 보수 양쪽에서 협공을 받는데 아주 절묘한 균형추를 타시면서 지금 딱 평창 국면까지 온 거예요. 과거에 NSC 처장 시절에 그때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계셨네요. 어떻게 계셨나요? 문재인 대통령과 크로스 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꽤 그래도 긴 시간 한 편인데요. 아 그런가요? 뭐 하셨을 때 감히,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하셨나요? 감히 참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께서는 이제 민정수석 또 시민사회 수석 하실 때였고 저는 이제 네. NSC 차장이니까 네. 사실은 뭐 같은 이제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그 당시 수석은 다 아시는 것처럼 권세를 누리거나 막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뭐 바깥에다가 과시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뭐 언론이 왕수석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정부 안에서 그 자리와 관계없이 권위가 있으셨고 그래서 수석 보좌관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물론 자주 뵙고 그랬지만 그때는 뭐 제가 업무상으로 이렇게 얘기할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업무상으로 겹치는 건 별로 없었군요. 다만 오히려 2016년이죠. 2016년 가을에 탄핵 국면이 발생하기 직전입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빨리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 줄 몰랐고 문재인 당시는 이제 그냥 당 대표를 그만둔 이제 네. 그런 상태에 이제 문재인 이제 후보가 되기 직전인데요. 그래서 세미나를 한번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래가지고 저가 몇 분들 해가지고 몇 차례 그 통일, 북핵 문제, 남북관계, 네. 그다음에 국방 외교를 같이 함께 그 당시 대통령 되기 전에 같이 쭉 세미나 긴 시간 만나서 같이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그동안에 정리가 얼마큼 되셨을까 저도 궁금했고 또 한편으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뭐 북경대학으로 제가 강의를 하러 초빙 교수로 나가게 돼 있어서 한번 그 전에 그런 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했는데 그때 사실 조금 놀랐어요. 2012년 대선 과정에서도 저희가 그 당시는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남북경제협력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도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때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소상하게 잘 알고 계셨지만 2016년 가을에 같이 이 세미나 하면서 느낀 거는 하여튼 매 분야에 대해서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름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고 디테일까지. 네, 그리고 뭐 무엇이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문제인가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였어요. 미국의 이른바 선제 타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북한이 핵을 갖다 자꾸 이제 그 시험하고 도발하니까 선제 타격 얘기가 나온다. 그런 선제 타격의 위험성을 얘기들을 여러 사람이 하니까 또 한 분이 근데 그게 약간 예방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방 타격이죠. 네. 뭐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얘기가 뭐였냐면은 북한에서 뭔가
도발의 징후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리 때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어느 전문가가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문 대통령께서 딱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핵심 문제를 핵심이죠. 핵심을 딱 짚은 누가 거죠. 판단하느냐. 그렇죠. 사실은 예. 상대방이 그 움직이는 게 정말 도발인지 아닌지를 잘못 판단하면 큰일 나는 것이며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 조작의 문제가 또 있죠. 사실은. 그럼 누가 하느냐 이게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되는 문제다 이거죠. 근데 그걸 네. 갖다가 다른 나라에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게 우리한테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걸 딱 짚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이 내공을 쌓으셨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미 알았습니다. 상당한 정도를 갖고 계셨다. 선제 타격론, 예방 타격론을 그렇죠. 언론에서도 특히 보수 언론에서도 많이 쓰는데 아주 막 장황하게 막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핵심은 근데 누가 그걸 판단하지? 그러니까 핵심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포인트를 맥을 짚으셨군요. 맥을 짚으셨죠. 자, 이것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찌 보면은 최초의 정통 운동권 출신이에요. 경희대에 학생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진보적 시각을 갖고 계신데 따지고 보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해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워낙 직접 관직은 안 하셨어도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깊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배출한 세 분 대통령 가운데 가장 국정 경험에 깊숙이 해서 경험을 했고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면 저번에 유시민 전 장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걸 어디서 봤는데 그냥 수석이 아니라 실제 정책들을 다 상당히 깊이 거르고 판단한 수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렇죠. 특히 제 생각에는 민정수석 시절에는 그 당시 저희가 그 주한미군 기지를 용산에서 평택으로 옮기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외교안보 사안이기도 하지만 시민사회 영역과도 관련돼 있었고 그런 굉장히 갈등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갈등 조정 관련돼서 이제 민정 쪽에서도 많이 이제 나름대로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험도 많이 하셨고요. 특히 비서실장 시절에는 뭐 저는 그때 안 있었지만 저는 그때는 나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노 대통령께서 특히 그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비서실장한테 좀 의견을 많이 구하시고 또 실제로 NSC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셔서 뭐 이런저런 역할을 하셨는데 워낙 이제 당신이 뭐 말을 남들한테 내세우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조용히 듣고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셨죠. 그러나 실제로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지켜볼 기회가 있으셨던 상당히 거네요. 많았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평창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소위 김정은의 의도가 뭐냐.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것 모두의 종합일 수도 있지만 이게 과연 대화를 정말 하고 싶은 거냐. 진짜 본인 말대로 진심으로 민족의 이 경자를 축하하는 거냐. 아니면 핵과 경제 병진 노선에서 핵이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초점을 돌리기 위한 전환 전술이냐. 아니면 이게 제재가 너무 이제 부담스러워서 조금 이거 털어보려고 하는 시간 벌기냐. 물론 이 다일 수도 있지만 이게 다 다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리 그 북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뭐 추정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죠. 또 누구나 다 추정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자기들이 바란다. 물론 자기네들의 이제 9월 9일 정부 수립일에 대해서도 이제 경축이라고 하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뭐 그들의 공개적 의도에 대해서는 순수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내면에 이면에 어떤 속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건 역시 제재와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북한이 지금 평창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남북 대화가 잘 된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현재 제재와 압박이 회피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그렇죠. 이 평창의 이런 분위기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진전이 있어야만 그다음에 제재를 완화하거나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지. 그 이전의 현재 상황에서는 뭐 사실은 평창올림픽이 있다고 해서 뭐 국제사회가 제재를 완화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북한에 뭐 우리 대표단이 올라갈 때 경유를 가지고 가느냐 마느냐 이런 뭐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거 아니라 이거죠. 그렇다면은 또 하나는 그러면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만들었으니까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잖아요. 물론 그 선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ICBM급 화석 15형을 갖다가 작년 11월 29일 날 시험 발사한 다음에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전문가들은 저는 뭐 기술적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얘기가 북한이 추가로 최소한 몇 번은 해야지만 완성되는 게 아니냐. 하다못해 그럼 북한의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을 넘어갔다가 대기권은 다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할 때는 그야말로 그 금속재가 네. 어마어마한 마찰 열 때문에 다 타잖아요. 재진입 당시 재진입에 기술이. 대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느냐 뭐 등등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이 볼 때 서방 전문가들이 볼 때는 조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남았는데 그러면 왜 선언했을까요? 더욱이 북한 김정은은 지금까지 보면은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를 정확하게 해왔습니다. 대부분 그게 맞았죠. 외부에서는 의심하는데 나중에. 근데 이번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좀 엉성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 그럼 지금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건 아닌가. 일단 자기는 핵무력 완성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추정해볼 여지가 조금 있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북한 김정은이 왜 그럼 핵을 만드는가, 왜 핵 개발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우리가 목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의 체제 안전 담보용으로 핵을 만들 거다. 또 하나는 김정은의 권력을 공고화하는데 이 핵 개발 과정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그 뒤에 후자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는 이미 실현이 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말폭탄 싸움을 하는 바람에 내부는 더 단단해졌겠죠. 북한에서는 뭐 지금 아마 김정은은 지금 세계 최강 대통령 트럼프와 이 한바탕 해가지고 지지 않았잖아요. 저 사회는 지지 않았으면 이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권력 공고화는 이미 완성이 됐고요. 그렇게 보면은 핵 하나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핵을 갖다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다음에 자기들이 정말 핵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뭔가 체제 안전 보장을 정확하게 해주면 나름대로 좀 협상의 여지를 갖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런 점에서 이번 북한의 의도는 좀 더 협상 국면에 대한 생각을 단순히 남북관계가 아니라 종합적인 그 협상 국면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도 해봅니다. 특히 만약에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만 갖고 이번 국면을 봤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평창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아주 깊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그다음 신년사에는 재밌는 게 국제관계에 대한 자기의 올해의 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국제관계, 대외관계는 0부터 100까지 자기가 국제관계는 다 열어놓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북한 김정은의 의도를 다양하게 이제 해석들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편에서는 김정은이 좀 더 큰 국면에서 필요하다면 협상도 할 수 있다는 것까지를 내포한 거 아닌가.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좀 뭔가 그 지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거다라고 딱 찍기보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걸 만약에 걸러나가는 방식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다. 지금 남북 대화를 한다고 해서 당장 제재가 풀리는 건 아니고 확실하게 핵 문제까지 뭐가 연계가 돼야 제재가 풀리니까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당장 제재 풀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내부 공고화는 뭐 이미 공고하다. 아주 흥미로운 말씀하셨는데 트럼프하고 막 말싸움하면서 이미 내부에서는 완전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저 안에서는 아마 거의 절대적 힘을 갖게 됐을 겁니다. 흥미롭네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최근에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 북이 이번 대화에 나선 게 결국은 그동안 팍질하게 쪼이고 제재와 압박을 해서 결국 나온 거다라는 얘기가 뭐 그것도 일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 또한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협상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외교가 미세한 가능성을 미래의 어떤 전망을 예측하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면 자칫하면 침노를 잘못 가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지금은 오히려 북의 변화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화자찬한 거는 전 그렇게 봅니다. 그건 어쨌든 간에 북한이 그 평창올림픽에 나오고 남북 대화가 된 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좋은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내 덕분이다라고 숟가락을 얹잖아요. 그거 뭐 다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거 가지고 그건 사실 좋은 일이죠.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자기 덕이라는데 그걸 우리가 굳이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그렇게 내 덕이다라고 미국이 얘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다면 지금 남북 대화가 되고 이러는 것 갖다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박수 쳐주고 계속 격려해야 되는데 미국 안에서 너무 볼멘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견제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덕에 제재 압박 덕분에 나왔다면 아니 오히려 제재 압박의 효과니까 대화를 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 성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걸 보면 약간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다시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것이 미국의 공식 전략은 소위 어떤 최대의 압박을 통한 대화인데 오케이 그럼 최대의 압박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대화도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최대의 압박과 함께 대화를 계속 하도록 하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의지가 과연 얼마나 충분한가 하는 대목에 대한 아쉬움 내지는 주목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어떤가요? 워낙 이제 이론가이신 우리 장관님 나오셨으니까 운전석론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석론. 일각에서는 야 한국이 이제 운전석에 앉았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야 북한이 운전석이고 야 한국은 조수석 같다 또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도 과거에 균형자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균형자론에 대해서 또 보수 진보 양쪽에서의 협공도 있었고 반성적인 지금 정립을 통해서 운전석론으로 왔지 않습니까? 운전자론과 균형자론을 비교해 본다면 또 운전자론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고 지금은 우리가 운전자론에 가깝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냐 이거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